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아세요? 뭐 이런 얘기 누가 뭐 낯선 사람 보면 하는데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대낮에 도심에서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고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일 서울 신논영역 부근의 도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런데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이 도로에 뛰어듭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는데요. 네. 그 뒤로 다른 남성 여러 명이 뒤쫓고 있습니다. 저 흰색 패딩을 입은 남성은요, 도로에 뛰어들고 네. 100m나 더 달려서 붙잡혔는데요. 절도범이었습니다. 절도범이요? 그렇습니다. 저 남성이 지난 5일 새벽에 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딩 사무실 2개와 주변 건물 사무실 2개 잇따라 침입해서 금품을 훔친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다고 해요. 아하. 같은 수법으로 10월 말부터 서울, 평택, 전주 등을 돌아다니면서 네.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 현금, 상품권 등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네. 밝혀진 것만 34차례라고 합니다. 참 많이도 훔쳤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근 한 2개월, 석 달 정도 만에 저렇게 34차례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쓱싹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 보면요. 그 석 달 새에 34차례 절도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범행 수법도 나름대로 치밀하게 했을 거 아닙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범행 수법도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용 옷을 별도로 준비해서 도주할 때 환복했는데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CCTV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네. 투숙하는 모텔에 들어갈 때는 흰색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를 때는 검은색 패딩으로 갈아입었어요. 갈아입은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신 영상처럼 네. 다시 도주할 때는 흰색 패딩으로 환복을 했는데요. 네. 실제로 CCTV를 추적하던 경찰이 모텔 주인한테 가서 네. 까만 패딩을 입고 여행용 가방 끈 손님이 오지 않았냐라고 물었지만 아하. 모텔 주인은 그런 손님 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흰색 패딩을 입은 손님은 봤지만 검은색 패딩을 입은 손님은 보지 못했던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저런 걸 보면요, 염 소장님. 네. 이런 표현은 정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법이 날로 진화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범행 수법의 진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남한테 학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아서 발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가발전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자가발전 스스로 자기가 전에 해봤던 행위 중에 실수한 게 있다면 이걸 보완 수정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가장 전형적으로 자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이 절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5범, 6범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교도소 출소하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전에 검거가 됐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우선적으로는 같은 옷을 입고 이전 절도에서는 계속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걸로 검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하. 따라서 내가 옷을 특히 외투를 입는 계절이니까요. 네. 이걸 색깔을 완전히 극단적인 색깔로 교체를 하게 되면 네. 일단 혼선이 빚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공했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저렇게 옷만 갈아입은 게 아니라요, 나름대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 대상지로 이동할 때도 뭔가 나름대로 치밀함, 저 범인 입장에선 치밀함을 보였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6개 경찰서가 이제 잡으려고 이제 수사반을 만들었는데 6개 관할서에서요? 네, 아하. 왔는데 그러니까 전주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다음에 서울 가고 네. 서울 간 다음에 그다음에 평택 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뛰기라고 하거든요. 네네. 절도 범죄들. 그러니까 광역으로 돌아다닌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혼선을 주고요. 그다음에 네. 수사팀이 여러 개 팀이 되면 사실은 이게 또 수사의 혼선이 옵니다. 네. 한 개 팀이 한 범인을 계속 표적으로 공격하는 것과 네. 여러 개 팀이 수사하는 것은 또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노렸다고도 보여지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현금. 그러니까 모텔 결제할 때도 역시 현금만 쓰고요. 네. 택시도 사용할 때 현금만 썼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버스를 이용 안 한 이유는 버스에는 아시다시피 방범용 그 CCTV가 최근에는 앞쪽 뒤쪽에 다 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동선까지 파악을 해서 철저하게 이동한 패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경찰들도 무려 6개 경찰 이 관할서에서 이 사람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데요. 경찰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4차례에 걸쳐서 4,5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범행 시 입었던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였으며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체포 당시 첫 마디가 저는 휴대폰도 사용 안 하는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하면서 그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이미 추적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하는 그런 대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참 코웃음이 나옵니다. 유인경 기자님, 이 범인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려고 범행 당시에는 휴대폰도 꺼놨대요. 그런데 첫 마디가 저 휴대폰도 안 썼는데 저 어떻게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지금. 네. 네,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범행 장소 물색을 할 때도 그냥 닥친 대로 간 것이 아니라 미리 보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봐서 CCTV가 없는 사무실만 골라서 털었다고 그래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만 이분을 어떻게든지 교화를 해서 네. 바로 잡아서 안전점검위원이라든지 안전점검. 네, 뭐 국가 행사 같은 거 할 때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무슨 폭탄이 내려고 살펴보게 한다라든지 네. 요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안전 불감증 일어나는 사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형 건물이라든가 감리가 제대로 끝나지 않아서 입주 날짜에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 되게 많던데 네. 이런 사람 조금 교화시켜서 네. 재능을 좀 다른데 발전적으로 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34채에 4천 몇백만 원을 벌을 수밖에 없고 물건 팔면 사실 뭐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좀 고액의 월봉을 주더라도 네. 이분을 좀 교화시키는 일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정말 뉴스파이터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도소를 가서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요. 이인철 변호사님 나름대로 이 사람 앞서 보신 것처럼 치밀하게 수법을 짰지만 결국 꼬리는 밟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도 끄고 패딩도 흰색에서 검은색 왔다 갔다 갈아입는데 경찰이 다른 건 다 추적했는데 이제 얼굴을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얼굴을 가리고 다녔어요.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아하.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얼굴 특정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한 식당 가서 이제 칼국수를 먹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마스크를 딱 벗었는데 거기 식당 CCTV를 딱 경찰이 본 거예요. 그래서 범인의 얼굴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나름 이야. 머리는 씁니다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6개 경찰서에서 이 사람 잡으려고 정말 백방으로 정말로 땀깨나 흘렸을 것 같습니다. 경찰들이요. 네, 아까 이 변호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얼굴을 모르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현금만 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절도범 같은 경우도 이 출소를 이제 9월 달에 했는데 하하. 9월 달에 출소할 때 뭐 절도범이 전국에서 한 200명 이상은 같이 출소가 되기 때문에 그 동종전과 수배가 어려워요. 왜 그러면 절도범이 가장 많거든요. 10,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월달이나 나올 때 200~300명씩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상으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데 찾기가 어렵거든요. 특히 이와 같이 광역 단위로 이렇게 저지르게 되면 네. 수사에 혼선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얼굴을 특정한 게 아까 말씀 칼국수를 먹는 과정에서 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얼굴을 가장 먼저 캐치했던 경찰서에서 맨 먼저 검거 실적을 올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사람이 지금 35인데요. 전과 5범인데 네. 교도소의 복역 기간이 지금 35인 나이가 35인데 14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뭐 직업이 교도소에 있는 거의 아이고, 직업인데. 진짜요, 네. 직장인. 왜냐하면 그러네요, 네. 사실 나와서 이런 사람이 할 게 없어요. 취직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들을 취업을 해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네. 좀 사회적인 아까 유 기자님도 지적했지만 사회적으로 좀 이 사람들을 교화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업도 안 되면 결국 또 이렇게 절도범 저지르고 또 교도소 가고 또 절도범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처벌하는 것도 좋지만 네. 좀 교화를 해서 뭔가 좀 직업을 잡을 수 있게 네. 사회적인 시스템이 정비돼야 될 것을 보여요. 근데 이제 김동철 교수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지금 이제 전과가 있다 보니까 이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들 대부분의 이 잡힌 이후에 범행 동기를 물어보면 생활비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그랬습니다라고 한다는데 아니 그런 정신으로 더 열심히 정말 이 일당을 버는 일용직이라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정말 범죄자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광배경찰서 관계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래도 생활고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번에도. 자, 네.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했다.
자, 이게 이제 생활고 때문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활 범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자, 직업 범죄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범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습관성 범죄. 네. 계속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 네. 14년 동안 계속 절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습관성 범죄가 만들어졌고 네. 생활에서 금방 필요한 돈들을 써야 되는데 네. 바로 예를 든다면 취업을 해서 한 달 동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생활고에 젖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 작은 절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사람은 생활형 범죄 그리고 습관성 범죄 두 가지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하. 떨어뜨려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앞서 저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G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요, 유인경 기자님, 정말 닥치는 대로 훔쳤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남북 정상회담 기념 주화까지 훔쳤대요. 그러니까 일단은 혹시라도 이게 훔쳐놓으면 나중에 큰 돈 될까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훔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뭐 노트북도 훔치고 이것도 그러니까요. 좀 훔쳐. 근데 어쨌든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면 변명이 되질 않습니다. 아하. 일을 하려면 일용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번듯한 직장만을 찾았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물론 그 전과자들의 시선이 좋지는 않지만 본인이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지역 주민센터라든지 이웃에서 얼마나 도와줄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고 안 겪는 사람들이 맞아요. 참 드물거든요. 네. 네.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지가 실종됐기 때문에 이런 변명,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인터넷 속 사연을 함께 고민해보는 설마 이런 일이 시간인데 이번에는요. 뉴스파이터 시청자 게시판에 직접 올라온 그 사연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예, 어떤 분이 이제 우리 MBN 뉴스파이터 시청자 게시판에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답을 해드렸어요. 아하, 네. 근데 오늘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네. 이분은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이고. 아마 아버지하고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해주지 않아서 어머니는 나가서 다른 남자분하고 동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11월 달에 이 여성의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이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곳입니다. 네. 얼굴도 몰랐지만 그래도 유인경 기자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다. 이거는 정말 좀 가슴이 아플 것 같긴 합니다. 뭐 아버지보다도 네. 어머니라고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생명부지 어머니에 대해서는 좀 연민과 애증이 겹쳤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네. 근데 왜 안 찾아왔을까? 근데 돌아가시다니 다시는 만나볼 수도 없고 손잡아볼 수도 없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는 딸로서 엄청난 충격이었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 여성분이 태어난 지 그러니까 생후 3개월 만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40년간 그냥 어디 잘 계시겠지, 나를 잊은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오빠한테서 어머니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쨌든 이 여성분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듭니다. 염 소장이, 그럼 오빠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머니의 남자라는 분이 전화가 와서 통보를 했다는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연락이 두절된 상태면 네. 어머니도 자식의 위치나 연락처를 알면 안 되잖아요. 몰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보험 수익자로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은 어머니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네. 혹시라도 내가疾병이 있어서 죽게 되면 네. 아이들한테 일부 소액이라도 빚 갚는 셈 치고 주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예,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 남자분이 그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그 보험 수령인이 지금 아들로 돼 있는데 네. 그걸 좀 포기해달라고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돈을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그동안 살았으니까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어머니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계속적으로 마음이 연락처도 알고 네. 내용도 알고 또 수익자의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도 인적사항을 알아야지 수익자를 기재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에 따른 어떤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인경 기자님, 40년 전에 이 돌아가신 어머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가출을 했지만 그 이유는 몰라도 어쨌든 엄마는 엄마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죠. 자기 아이를 키우지 못했다는 자책감, 죄책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저는 딸이어서 그런지 왜 오빠 명의로만 했을까? 3개월이면 딸의 존재도 알았을 텐데 네. 아들이 어떻게 자란지를 지켜봤으면 딸도 지켜본줄 했을 그러네요.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네. 시청자 게시판에는 딸이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 공동 명의로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아들 명의로 이 집을 40년 전에 집을 나가셨던 이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수익자를 아들 명의로 해놨대요. 김동철 교수님. 뭔가 이 부분은 좀 찡하게 다가옵니다. 엄마들은 그렇지 않나요? 저도 제 딸이 받도록 해놨어요. 남편이 아니라. 네. 사실 뭐 여기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 계신 분들도 뭐 아내로 했을 수도 있지만 네. 자녀로 하신 분들도 네.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둘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이에 집을 나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진짜 유인경 기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죄책감이 상당히 클 텐데 오랫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은 몰랐지만 계속 아마 체크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커가는 과정도 봤을 것이고 네. 뭐 예를 든다면 뭐 다른 뭐 성장을 해서 시집을 잘 가서 예를 든다면 안정된 뭐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고 계속 지켜봤더니 아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뭐 둘이 똑같이 나눠주면 너무 좋겠지만 네. 어쨌거나 엄마의 마음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서 아들에게 해준 것이지 딸과 아들이 차별을 둬서 아들에게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뭔가 상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먼 발치에서 아들과 딸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먼 발치에서 이 엄마는 봐왔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다시 얘기가 돌아와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 엄마의 남자란 사람이 불쑥 연락이 와서 당신을 보험의 수익자로 해놨더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한테 이걸 수익자를 포기를 하고 요구하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보험 계약자 마음이거든요.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뭐 돌아가시거나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는 수익자가 이제 있잖아요. 수익자를 아들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 보험금은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포기하라 말라 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어쨌든 아하. 이 보험금은 이 어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오빠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네. 이렇게 황당하게 40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것도 이 엄마의 남자라는 사람이 불쑥 전화 와서 그 보험금 수령자 수익자가 아들 당신대로 돼 있던데 그거 포기하세요. 위임장 써서 포기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의 선택은 대체 뭐였습니까? 그러면 염 소장님. 그러니까 주변에 물어봤겠죠. 물어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보험금을 남겨놨는데 이걸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 와서 같이 뭐 있었던 사람인데 이거를 포기하라고 각서 써라. 내가 써도 되냐? 당연히 하지 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겠죠.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산인데 네. 그걸 왜 포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전화하셨던 분이 격앙이 돼서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네. 시나리오가 써집니다. 그래서 이 오빠분은요 주변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좀 들었겠죠. 야 미쳤냐? 그걸 왜 포기해 보험? 야 너희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그렇지 포기하면 안 되겠지. 저 싫어요. 저 포기 안 할래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게 이 오빠라는 사람한테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의 편지가 이 오빠한테 배달이 됩니까? 편지 내용은 엄마가 살아 계실 때 썼던 카드빚 3천만 원에 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글쓴이가 이제 이걸 보고 우리 오빠가 보험금을 받아서 그러면 이 엄마의 카드빚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겼던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보험금만 이 아들 수익자로 해서 남겨둔 줄 알았더니 이 편지를 누가 보낸지는 좀 추측이 돼요. 누가 이 편지를 보냈을까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살아계실 때 썼던 카드빚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 카드빚 3천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빠가? 누가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죠. 생전 구경도 못한 3천만 원 갚을 수는 없잖아요. 갚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분 모르고 계시는데 부모님의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네. 뭐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빚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카드 빚도 빚입니다. 채무도 똑같이 상속이 우리가 안 돼서요. 썼는데도요? 안 써도 당연히 상속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네. 아들, 딸,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40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던 아버지 있잖아요. 네. 법적으로 배우자예요. 네. 아버지도 갚아야 됩니다. 이 셋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돼요. 어. 그럼 너무나 좀 황당하고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민법에는 상속 포기 절차가 있습니다. 어허. 돌아가신 지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하면은 네. 카드 빚은 안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금이 문제되잖아요. 네. 상속을 포기하면 보험금도 못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허.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 이 아들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네. 보험금은 받을 수 있고 상속 빚은 이제 포기하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상속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그러니까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네. 아하. 보험금은, 이 사연 올리시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의 말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인철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를, 지금 이 사연 올리신 분이 방송 보고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부모님이 빚이 많으면은 이제 너무 걱정들 하시는데 상속 포기를 하면 되고요. 또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부모님이 빚도 있지만 재산도 있으면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의 한정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한정 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보험금 있잖아요. 이 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고유 재산이에요. 네. 이 아들과 자녀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해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빚이 많으시면 상속 포기를 하고 보험금도 받으시면 됩니다. 아하. 선보험 수령 후 상속 포기. 그러네요. 일단은 보험금은 오롯이 받을 수 있대요. 이 오빠분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앞으로 된 이 채무도 상속이랍니다. 상속 재산이래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은 포기하겠습니다. 혹시 빚이 많다면요.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전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하니까 이 점 분명히 하나만 더 참조를 하면요. 하시고요. 네, 이인철 상속 변호사님. 포기는 자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2, 3, 4순위, 사촌까지 다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100명은 100명이 다 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럼 한정 승인 제도가 있거든요. 네. 한정 승인 제도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으니까 아하.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엄마의 남자라는 분이 연락이 와서 그 보험 수익자를 포기하세요라고 했지만 보험 수익자 포기 안 하고 받아낸다면 혹시 이 엄마의 남자라는 사람이요, 이인철 변호사님, 무슨 소송 등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엄마의 남자는 지금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단순 동거남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전혀 재산 상속권이 없고 아무런 아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와, 정말 이 얘기 들으니까 좀 속 시원하고 뭔가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그런 방법이 있군요라고 박수를 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뉴스파이터 보시다가 정말로 궁금하신 법률적인 문제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요. 뉴스파이터 이 MBN 홈페이지에 보면 뉴스파이터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자 게시판도 있으니까요. 그곳을 활용하시면 오늘처럼 이인철 변호사님 비롯한 많은 변호사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하실 것 같습니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가던 경찰에게 이런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산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네. 위기의 순간 마치 슈퍼맨처럼 바로 이 분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용차 운전자가 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 적재함에서 불길이 치솟는 게 보이는데요. 네. 트럭 운전사는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경적을 울려서 위험을 알리고 차를 돌려서 가보는데 네. 그제서야 눈치챈 트럭 운전사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흰색 옷을 입은 사나이가 내립니다. 저 뒷모습 마동석 씨 아니에요? 네. 이미 준비라도 한 듯 손에는 이미 소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네네.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동석 씨 같은데. 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낸 건데 트럭에 맨몸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야. 그래서 강목으로 불붙은 상자를 재빨리 지면으로 떨어뜨리고요. 네. 지켜보던 시민으로부터 소화기를 받아서 간신히 저 불을 진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저 트럭 적재함에 이 칸막이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처음에는 별거 없는 줄 알았더니 많은 게 실려 있었네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저분 진짜 마동석 씨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이분이 사실 경찰관입니다. 아하.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가민수 경사님인데 네. 비번이어서 가족들과 이제 외출 중이었어요. 외출 중에 아하. 갑자기 이런 상황을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직업의식이 발동했는지 아하. 경찰이라서 이제 갑자기 가가지고 이제 불을 끈 정말 용감한 경찰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게 유인경 기자님 보통 우리 이제 그렇게 방관자 효과라 그럴까요? 길 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하다가 자기 그냥 갈 길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건만 아니라 불의에도 질끈 눈을 감곤 하는데 맞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경찰들은 이제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네. 얼마 전에도 어린 소녀가 질식을 할 뻔했는데 그때도 휴가 중이었던 가족과 맞아요. 밥을 먹던 경찰관이 가서 응급 조치를 해서 맞아요, 생명을 맞아요. 살려냈잖아요. 네. 이런 경찰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정의로운 분들 정말 주변에 곳곳에 어벤져스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아직 우리 사회가 살만한 것 같은데 당시에 저런 황당한 응급 상황을 당했던 트럭 운전자분의 얘기를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에서 그 자재를 받고 저희가 그 통신업체라서 통신 자재를 받고 저희 창고로 돌아오는 길에 앞쪽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차가 저희 쪽으로 이제 보면 갑자기 막 그 손짓하면서 막 계속 그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거 도대체 뭔데 저 빵빵거리는 거 하고 이제 뒤쪽을 봤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제 막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아,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게 차가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연기가 이게 바람에 따라서 이게 뒤로 갔는지 이게 그 운전할 때도 이렇게 그 사이드 미러를 봐도 이게 불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전 그때 그 누군지 몰랐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막 뛰어오셔가지고 갑자기 그 소화기들 갑자기 막 불을 갑자기 다 끄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좀 감사했지. 막 그 옆에 있는 다들 차 가다가 전부 차 다 세우셔가지고 다들 소화기 다 꺼내시고. 다른 시민분들도 다 도와주시고. 예, 좀 이게 좀 너무 그때 너무 감동받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차가 갑자기 불나니까 다른 사람들 갑자기 다 나오셔갖고 불 다 끄고. 네네. 예, 그래갖고 그때 너무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했죠, 제가. 이 트럭 운전자분은 그때만 생각하면 여전히 이 가슴이 뛰는 게 멈춰지지 않나 봐요. 오죽 이 경황이 없었으면 소화기를 수화기라고 지금 발음도 하셨어요. 너무 그때만 생각하면 다 지금도 이 심장이 벌렁벌렁 뛰시는가 봐요. 네. 그만큼 저 불을 만약에 트럭의 사이드 미러로도 트럭 적재함이 안 보인대요, 염 소장님. 네, 최근에 이 사건 관련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네네.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투기하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트럭 기사분이 몰랐던 거는 본인 누가 불 붙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노상에서 상대편이나 또는 앞에 가던 차량이 분명히 담배꽁초를 집어던져갖고 이게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네요. 다행히 비번인 경찰관의 기지로 큰 화재로 번지진 않았지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외국같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하는 네. 처벌이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경찰관도 제가 좀 진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가족도 있는 상황에서 자기 일과 같이 지금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경찰학교에서 최근에 방화나 응급조치 같은 CPR 관련된 교육을 실제 집중적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교육의 결과물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화재 진압 의인, 지금 저희 자막에 의인으로 나가잖아요. 정말 의인으로 불러들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가족분들이 볼 때는요. 김동철 교수님 혹시라도 그 차에 혹시라도 가족분들 중에 자제분이 어린 자녀분이 타고 있었다면 아빠 최고! 막 정말 그랬을 것 같기도 해요. 예, 아버지가 저런 행동을 보였다면 진짜 아내 역시 네. 야, 경찰관인 남편 상당히 아마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아이 역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 네. 저 경찰관이 네. 자발적으로도 했지만 몸에 밴 순발력적인 행동이 된 거거든요. 아하.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경찰관 분들이 사실 본인이 지금 일하지 않는 비번인데도 네.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저로서는 상당히 좀 뿌듯하기도 하고 안전성이 좀 담보가 돼 있는 듯한 맞아요. 주변에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 네.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저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실 것 같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저게 그냥 갔더니 통신자재였기에 망정이지 혹시라도
트럭에 실렸던 이 물질이 혹시라도 네. 인화 물질이었는데 가서 화재를 진압하다가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정말 이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같으면 사실 겁나서 가기도 힘든데 네. 이분은 정말로 의인인 게 원래 성격적으로 의인인 거예요. 아하. 경찰인 것도 있지만 내가 네. 도와줘야겠다. 순간적으로 이게 본능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민수 경사님이 하는데 이분은 정말로 칭찬드리고 싶고 네. 특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진짜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보고 어떤 게 화재 현장이나 사고 현장 때 아마 한두 번쯤은 길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난 걸 목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고민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아, 도와줘? 아, 바빠 죽겠다. 나 지금 마감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하고 떠나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경찰분은 가민수 경사님은요. 차를 돌립니다. 차를 돌리면서 어떻게 하냐. 그냥 돌리는 게 아니라 빵빵, 빵빵, 빵빵 돌리면서 뭔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면서 차를 돌렸어요. 정말 순간적으로 기지도 발휘했는데 사실 염 소장님, 네. 이게 평소에 몸에 밴 정신 그리고 투철한 공복으로서의 정말 시민을 위하겠다는 그 경찰관에서의 자세가 몸에 투철하게 배어있다. 아내분도 많이 자랑스러워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소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소신 있게 자기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일부 공무원들이 면피나 또는 자기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맞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가 경사님과 같이 자기가 일단 일이 벌어지면 자기가 휴가건 비번이건 간에 또는 가족이 옆에 있어서 일정이 엉망진창이 되던 간에 일단 사람을 구하겠다. 이런 의식을 하는 공직자가 많아져야 되고요. 그것도 표준 샘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름을 안 불러 드릴 수가 없어요. 안산 단원경찰서에 선부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민수 경사님 정말로 뉴스파이터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안산 단원경찰서에서도 이 가민수 경사님께 한번 진짜 칭찬도 해드리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였어. 참 훌륭했어. 라고 칭찬도 해주시고 특별 휴가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